좋아요와 구독은 리턴극장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결혼은 그의 인생에서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다. 여러 해에 걸친 연애 끝에 그는 마침내 사랑하는 여자와 백년가약을 맺었다. 하객들의 박수가 쏟아지는 가운데 결혼식장을 나설 때만 해도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오직 눈부신 미래만이 그려지고 있었다. 앞으로 함께 꾸려갈 작은 신혼집, 주말마다 떠날 여행, 언젠가 태어날 아이까지 그들은 그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행복한 상상에 취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알아채지 못한 곳에서는 이미 또 다른 무거운 현실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 복잡한 이야기의 출발점에는 그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어머니는 5년 전 남편을 먼저 하늘로 떠나보냈다. 그 후 아버지가 생전에 운영하던 작은 공장을 정리하면서 꽤 큰 돈을 손에 쥐었고 그 돈으로 서울 외곽에 나름대로 넉넉한 평수의 아파트를 마련했다. 그렇게 어머니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꾹 눌러 담은 채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유독 그의 결혼식장에서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다. 분명 축하한다는 말도 했고 하객들 앞에서는 어색하게나마 미소도 지었지만 정작 그의 눈에는 어머니의 표정이 이상하게 걸렸다. 웃고 있는 듯하면서도 그 웃음 뒤편에는 어딘가 깊게 가라앉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사진을 찍을 때도, 신부의 손을 잡아주며 예쁘다라고 말할 때도 어머니의 눈동자는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는 슬픔 같은 것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결혼식장은 워낙 정신없이 흘러갔고 그는 그 순간의 위화감을 그저 대수롭지 않게 넘긴 채 그렇게 결혼식을 무사히 마쳤다. 그러던 어느 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달콤한 신혼생활에 한창 젖어있던 그에게 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는 잠깐 집에 들르라는 말만 짧게 남겼다. 그가 어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 테이블 위에는 막 내린 듯한 따뜻한 차 한 잔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를 맞이한 뒤 별다른 안부 인사도 없이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는 찻잔을 앞에 둔 채 손가락으로 잔 가장자리를 천천히 문질렀다. 무언가 말을 꺼내려는 듯 입술이 몇 번이나 살짝 떨렸다가 다물어지기를 반복했다. 그렇게 한참을 망설이던 어머니가 결국 깊은 숨을 한번 들이신 뒤에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네 동생이 먼저 결혼해서 이 집을 떠났을 때는 그래도 네가 있어서 괜찮았어. 그런데 너까지 결혼하고 집을 나가버리니까 이 큰 집에 나 혼자 남는 게 너무 외롭고 무섭구나. 엄마,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엄마가 너한테 제안할 게 하나 있어. 우리 같이 살면 어떨까? 그러면 나중에 이 집이랑 재산 전부 네 동생 말고 너한테 물려줄게. 어차피 네가 장남이잖니. 그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굳어버렸다. 신혼부터 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것은 아내에게 큰 부담이 될 게 분명했다. 그 사실을 모를 만큼 그는 무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방금 전까지 자신을 바라보던 어머니의 외로운 눈빛 또한 쉽게 외면할 수 없었다. 게다가 재산 이야기까지 나오자 그의 머릿속에는 어느새 현실적인 계산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사실 그들은 부모의 도움 없이 오직 둘만의 힘으로 살아보자고 마음을 모은 채 겨우 전셋집 하나를 구해 신혼을 시작했다. 그렇기에 서울에서 집 한 채를 마련한다는 것이 얼마나 버겁고 또 얼마나 아득한 꿈 같은 일인지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그날 밤 그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처음 아내의 반응은 예상대로 단호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주변에서 이미 숱하게 보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어머니가 지금 얼마나 외로운지, 혼자 큰 집에 남아 밤을 보내는 일이 얼마나 버거울지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그리고 나중에 받을 재산이 그들 부부의 미래에 현실적으로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덧붙였다. 그 말들은 아내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어 놓았다. 아내 역시 경제적인 현실을 끝까지 외면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주고받았고 언성이 높아졌다가 다시 가라앉기를 몇 번이나 반복한 끝에 아내가 결국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세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초반 몇 개월은 괜찮았다. 서로를 조심스럽게 대하며 예의를 지켰고 눈에 띄는 큰 마찰 없이 하루하루가 흘러갔다. 아침이면 어머니가 며느리의 출근 준비에 맞춰 밥상을 차려주었고 퇴근 후에는 아내가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도왔다. 주말이 되면 셋이 함께 시장에 나가 장을 보기도 했다. 그는 이 정도면, 이렇게만 계속 지낼 수 있다면 모두가 무난하게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시간이 조금씩 흐르자 보이지 않던 균열이 아주 사소한 틈에서부터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철저히 옛날 사람이었다. 60년 가까이 살아오며 몸에 깊게 밴 가치관은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머니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어머니는 아들이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는 모습을 극도로 못마땅해 했다. 그런 기색이 처음으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평일 저녁이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그는 늘 하던 대로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설거지를 하려 부엌으로 향했다. 그 순간 거실 쪽에서 어머니의 낮고 묵직한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민수야, 들어가서 쉬어. 남자가 무슨 설거지를 해?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요즘은 집안일은 같이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살던 시절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창피한 일이었어. 하지만 어머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어떻게든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다. 하지만 이미 두 사람의 눈빛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불편함이 깔려 있었다. 그날 이후로 집안에서는 작은 다툼들이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했고 그 사소한 충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크게 번져갔다. 어머니는 그가 설거지는 물론이고 빨래를 개거나 청소기를 돌리는 모습조차 눈에 거슬려 했다. 물론 어머니가 살아온 시대에서는 그런 역할 분담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남자는 밖에서 돈을 벌고 여자는 집안을 돌보는 것, 그것은 어머니에게 있어 의심의 여지조차 없는 절대적인 진리였다. 하지만 아내 역시 쉽게 물러설 성격은 아니었다. 같이 사는 이상 집안일도 모두 함께 나눠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어머니의 본색이 조금씩 드러난 지 한 달쯤이 지났을 무렵 이미 쌓일 대로 쌓인 갈등은 그때쯤 되자 더는 피할 수 없을 만큼 깊어져 있었다. 그날은 어느 평범한 주말 아침이었다. 그는 청소기를 들고 거실 바닥을 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방에서 나온 어머니가 그 모습을 바라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얘, 민수는 좀 쉬게 놔둬. 이런 건 네가 하는 거지. 어머님, 저도 직장 다니면서 집안일 하는 거예요. 민수도 당연히 같이 해야죠. 여자가 결혼하면 집안부터 제대로 돌보는 게 먼저지.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버릇이 없다고요? 어머님이야말로 너무 시대에 뒤처진 생각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뭐? 시대에 뒤처졌다고?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고 그는 그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 편을 들자니 아내가 서운해할 것이 뻔했고 아내 편을 들자니 어머니가 상처받을 게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결국 그 갈등의 결정타는 정말 사소한 일에서 터지고 말았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식사를 마친 뒤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아내가 저녁 준비를 했으니 그가 설거지를 하는 것은 그에게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거실에서 바라보던 어머니가 또다시 의미심장한 헛기침을 해댔다. 민수야, 그만하고 나와. 남자가 부엌에서 그런 일 하는 건 보기 안 좋다. 어머님은 대체 왜 그러세요? 같이 살기로 했으면 서로 조금씩 맞춰야죠. 맞추긴 뭘 맞춰. 네가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처신을 해야지. 며느리답게요? 그럼 어머님도 시어머니답게 좀 해주세요.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마치 살얼음을 밟는 것처럼 위태롭게 얼어붙어 버렸다. 어머니는 방문을 쾅 닫아 걸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아내는 말없이 베란다로 나가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이렇게까지 일이 흘러가게 될 줄은 미처 알지 못했다.
모두가 조금씩 참고 조금씩 양보하면 결국은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현실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였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서로 말을 섞지 않았다. 아침에 마주쳐도 인사조차 건네지 않았고 밥상은 자연스럽게 따로 차려지기 시작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의 얼굴을 외면한 채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다. 그는 그 사이에서 계속 중재를 시도해 보았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어정쩡한 태도는 양쪽 모두에게 미움만 더 쌓아 올릴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침내 아내의 마음이 먼저 한계에 다다랐다. 아내의 얼굴은 유난히 창백했고 짙은 다크서클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다. 나 이 집에서 더는 못 살겠어. 우리 그냥 분가하자. 여보, 조금만 이해해줘. 엄마가 나이도 있으시고 생각이 좀 옛날 분이셔서 그래. 나이 문제가 아니야. 어머님은 우리 부부를 존중할 생각이 전혀 없어. 당신은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든지. 매일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결국 아내의 절박한 말에 그는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 우리 나가서 따로 살아볼까 해요. 뭐? 나가겠다고? 계속 이렇게 지내는 것도 힘들잖아요. 서로를 위해서라도 따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아, 나가. 며느리 하나 때문에 결국 아들까지 잃는구나. 엄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자주 찾아뵐게요. 됐어. 그냥 나가. 다신 오지도 마.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역시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해 결국 아내와 함께 작은 아파트를 얻어 나왔다. 그와 동시에 그토록 막연하게 바라던 재산 상속의 꿈은 그렇게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어머니와 아내는 완전히 연을 끊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조차 보지 않았다. 그 사이 그는 한 달에 한두 번씩 혼자 어머니의 집을 찾아가 안부를 챙겼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가 올 때마다 어김없이 며느리 욕을 늘어놓곤 했다. 그년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떨어져 살 필요도 없었을 텐데. 엄마, 그런 말씀 좀 그만하세요. 도대체 언제 이혼할 거야? 더 착한 며느리를 들이잡구나. 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미 지쳐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아내 역시 시어머니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반사적으로 인상을 찌푸리곤 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축복 같은 일이 찾아왔다. 오랜 시간 동안 좀처럼 생기지 않던 아이가 마침내 그들 곁에 찾아온 것이었다. 임신 소식을 들은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기쁨과 안도, 그리고 지난 시간에 대한 보상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순간이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마주한 정말 선물 같은 시간이었다. 임신 기간 동안 그는 아내를 그야말로 극진히 돌봤다. 퇴근 후에는 집안일을 거의 혼자 도맡아 했고 주말이 되면 아내의 손을 잡고 천천히 동네를 산책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10달이라는 시간이 어느새 흘러 마침내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다. 그는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벅찬 일인지 그제야 비로소 실감하고 있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났다. 그는 매일매일이 신기하고 또 행복했다. 아기의 첫 웃음, 첫 뒤집기, 첫 기어다니기까지 그에게는 모든 순간이 빠짐없이 소중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어느덧 아이의 첫 돌이 다가왔고 그들은 돌잔치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생겨났다. 그는 당연히 어머니를 초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손주의 돌잔치에 할머니가 빠질 수는 없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두고 아내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어머니는 부르지 마. 여보, 그래도 우리 아이 할머니잖아. 괜히 돌잔치 분위기 망칠까봐 걱정돼. 그래도 손주 돌잔치인데 안 부를 수는 없잖아.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해. 대신 무슨 일 생기면 당신이 다 책임져. 아내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래서 그는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그는 결국 어머니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다. 손주의 돌잔치에 할머니가 빠진다는 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아들의 돌잔치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대로 차가웠다. 어머니는 그곳에 며느리도 당연히 있을 것 아니냐며 꼴도 보기 싫다고 잘라 말했다. 그래서 그는 손주 돌잔치만큼은 와달라며 몇 번이고 애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끝내 거절한 채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러나 그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주말이 되면 직접 찾아가서 애원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알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 자리에 가더라도 며느리와는 말 한마디도 섞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어느덧 돌잔치 당일이 되었다. 행사장에는 화려한 장식과 음식들이 준비됐고 돌잡이상 역시 정성스럽게 차려졌다. 돌복을 입은 아기는 마치 천사처럼 예뻤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좀처럼 편해지지 않았다. 10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될 어머니와 아내 때문에 혹시라도 또다시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지 그 불안이 계속해서 마음을 짓눌렀기 때문이다. 잠시 후 돌잔치 시간이 가까워지자 손님들이 하나둘씩 행사장에 모여들었고 기다리던 어머니 역시 모습을 드러냈다. 어머니는 도착하자마자 아기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었다. 그 모습만큼은 마치 지난 원망이 모두 사라진 사람처럼 유난히 행복해 보였다. 그런데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어머니와 아내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 그러나 두 사람은 잠깐 서로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다. 공기 속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지만 다행히 큰 마찰은 없었다. 그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은 아무 일 없이 넘어갈 수 있겠구나 싶었다. 하지만 운명은 마치 그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전혀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 포토타임이 끝나고 돌잡이까지 마친 뒤 준비된 모든 공식 일정이 마무리되자 손님들은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소주를 한 잔 또 한 잔 따라 마시던 그의 어머니는 어느새 눈에 띄게 취기가 오른 모습이었다. 그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래서 서둘러 어머니에게 다가가 술은 이제 그만 드시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하지만 어머니는 손주 돌잔치라 기분이 좋아 그렇다며 이 정도는 괜찮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그 불안은 결국 현실이 되어버렸다. 그가 다른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 어머니가 갑자기 벌떡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사돈이 있는 쪽, 즉 그의 장인 장모님이 앉아있는 테이블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뒤늦게 상황을 깨닫고 황급히 어머니를 막아서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사돈 쪽을 가리키며 날카롭게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다. 사돈, 도대체 딸년 교육을 어떻게 시킨 겁니까? 당신들 딸년 때문에 내가 아들이랑도 마음 편히 못 보고 이렇게 혼자 외롭게 늙고 있다는 거 알기나 합니까?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황급히 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술에 취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다. 그러자 장인 장모님도 더는 참지 못하고 사람들 모두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이게 대체 무슨 교양 없는 짓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 말에 어머니는 누가 누구 보고 교양 없다는 거냐며 더 크게 맞받아쳤고 거의 난동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마침내 현실이 되어버린 순간이었다. 돌잔치 자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손님들은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들고 그 모습을 찍기 시작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상황을 지켜보던 아내가 천천히 다가오더니 테이블 위에 놓인 포크를 집어들어 그가 말릴 틈도 없이 손을 올려 포크로 어머니의 목을 푹 찔렀다. 빼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동그래졌다. 포크에 목이 찔린 어머니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곧이어 바닥에는 피가 번져 나가며 붉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그는 어머니를 그대로 품에 안았다. 그리고는 거의 울부짖듯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외쳤다. 아내는 손에 피 묻은 포크를 쥔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아내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마치 혼이 빠져버린 사람처럼 그저 허공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잠시 뒤 구급차와 경찰이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은 어머니를 들것에 실어 급히 병원으로 옮겼다. 그리고 경찰은 아내에게 다가가 그 자리에서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그러자 아내는 순순히 손을 내밀었다. 저항도 하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인형처럼 조용히 끌려갈 뿐이었다. 한편 병원으로 옮겨진 어머니는 곧바로 응급수술을 받았고 수술이 끝난 뒤 다행히도 포크가 큰 혈관을 비켜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목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다는 말을 의사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회복실에 있던 어머니가 깨어났다. 그런데 의식을 되찾자마자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합의는 절대 없고 기어코 며느리를 감옥에 보내겠다는 말이었다. 그래서 그는 손주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다. 결국 아내는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가게 되었다. 그는 그렇게 홀로 남았다. 이제는 아기와 단둘이서 살아가야 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며 육아까지 병행하는 일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버거운 현실이었다. 밤마다 아기는 울음을 터뜨렸고 그는 잠 한숨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몸도 마음도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달이 흘렀을 무렵 이제는 정말 더는 버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던 바로 그때 집안에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문을 열었다. 그런데 문 앞에는 어머니가 서 있었다. 어머니는 커다란 여행 가방 하나를 끌고 있었고 목에는 아직도 붕대가 감긴 상태였다. 어머니가 기어코 아내를 교도소에 보낸 뒤로는 그 역시 따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기에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란 그는 왜 여기까지 오셨냐고 물었다. 그러자 어머니는 혼자 육아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며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생각하지도 못한 대답에 그는 순간 당황했다. 하지만 혼자서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고 지금 당장은 어머니의 도움이 너무도 절실했다. 어머니가 도와준다니 솔직히 감사한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를 집 안으로 들였다. 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어질러진 집안을 능숙하게 정리하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말끔해지자 소파에 앉아 아이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그는 조심스레 아내가 출소하기 전까지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의 말에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려버렸다. 아들, 엄마랑 이렇게 같이 사니까 얼마나 좋아. 엄마, 제 말 들으셨어요? 진작에 이랬어야 했는데 그 망할 년 때문에 이게 뭐야. 그 말을 끝으로 어머니는 끝내 그의 말에는 대답하지 않은 채 가져온 짐을 풀기 시작했고 잠시 후 모든 정리를 마친 뒤에야 다시 거실로 나와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손주, 이제 할머니가 잘 키워줄게. 걱정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의 모습이 마치 이 모든 순간을 아주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던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자 문득 아내가 출소한 뒤 이 집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결국 그날 밤 그는 알 수 없는 불안 속에서 다시 시작된 이 동거가 자신의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갈지 알지 못한 채 조용히 잠에 들었다.